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반야심경 이야기 법륜 스님의 강의로 여러분들과 21번째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시간에 이제는 우리 삶의 질을 바꿔야 할 때이다 라고 법륜 스님이 주신 말씀에 제가 되게 감동이 입었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지인들과 그리고 또 아이들과 예천에 체험활동 가서 정말 우리 삶의 질이 바뀌어야 할 때이다를 아주 간곡하게 느끼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물질 세계를 많이 추구해오는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정신 세계에 대한 추구와 지향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향적인 부분보다는 내면적인 자신과의 조우 등이 정말 절실한 때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꼈는데요. 법륜 스님이 오늘 저희에게 주실 부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사물의 실상을 모르고 지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대롱을 갖고 하늘을 보듯이 좁게 보았기 때문이다. 대롱을 갖고 세계를 보게 되면 그 대롱만큼의 하늘만 보고 그 밖의 세상은 볼 수가 없다. 스트롱의 그 좁은 구멍으로만 세상을 보니 얼마나 좁겠어요. 세계를 단절시키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좁게 보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 내 가족이라는 생각에 갇힌다. 어제 예천에 체험 활동을 갔는데 호도 농장에 갔거든요. 근데 이 태극권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인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의 또 다른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좀 더 큰 범위에서의 가족이고, 또 그게 좀 더 넓혀지면 하나의 사회, 그리고 그것이 더 넓혀지면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자기만의 고집을 버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적절한 존재로 변화되면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수행을 태극권이라는 하나의 그러한 그 수행법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고 정진해 나가는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이 사회는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밖에 없겠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소담호두 농장에서 밝은빛 태극권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초간정이라는 곳으로 갔거든요. 예천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더라고요. 회계 이황 아시죠? 그 이황의 제자이기도 했고 유성룡, 김성일 등과도 굉장히 친교가 두터웠던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학자이신데, 그분이 저술한 대동운부 군옥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보물 878호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선시대의 서책 172종과 그리고 중국 서적 15종을 참고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이 지금까지 목판이 남겨져 있어요. 현재 667판이 남겨져 있는데, 어제 마침 저희가 초간정사를 찾았을 때에 이 초간 권문회 선생님의 직접 직손인 바로 권영일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안내를 받고 집안에 대한 내력을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을 들은 것 중 하나는 그냥 본인의 가문으로서가 아니라 내 집, 그리고 우리 집안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라는 좀 더 큰 스케일 상에서 대동운부 군옥의 목판 보존에 대한 그 생각들, 그리고 또 지금 본가인 그 종갓집의 보존,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간정사도 보가 건립되어지면서 완전히 수몰될 위기에 있던 것을 끊임없이 지역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결을 해서 그 수몰될 것을 또한 구해내셨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내 집안, 나의 물건, 내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스케일 하에서 자기의 것을 모두의 것으로 환원시키는 그러한 태도였는데, 이 권영일 선생님의 가족사를 또한 저희가 그 집에 초대받아서 사과, 예천 사과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천 사과를 나누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야말로 우리 삶의 질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빛나는 우리 가문의 이러한 유산을 지켜낸다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라는 관점, 이 초간정사가 만들어진 것이 1582년의 일이었거든요. 이 권문혜 선생님이 벼슬에 물러나시면서 여생을 보내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일반적으로 나와져 있지 않은데 그 초간정사 지붕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요, 이 집안의 보물 서책을 그 보관해 놓는 보물 창고였던 거죠. 비밀 창고. 이것을 그 초간정사를 중수하시다가 발견을 해내셨대요. 그래서 이걸 책을 넘기면 이제 먼지가 되어서 부스러질 정도. 아마도 1582년 이후에, 물론 1739년에 다시 그 중건이 되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몇백 년은 된 책들이겠죠. 근데 그걸 정말 후손들도 모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에 위탁을 해서 대동음부 군옥 그 목판본과 그리고 서책들을 다 보존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개인의 삶의 그런 어떤 업적이나 아니면은 유산들이 단순히 나의 것으로 환원되지 않고 모두의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관점의 변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삶의 질을 바꾸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안 가족들만 누리던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 가족들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더 편안하고 여생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변화를 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예천에 시원하고 아삭한 사과를 먹으면서 듣는데, 정말 말씀 자체가 꿀맛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서 아주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대롱을 갖고 하늘을 보면서 나라는 생각, 내 가족이라는 생각에 갇히게 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비좁은 삶을 살게 되나를 바로 법륜 스님이 반야심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큰 스님의 말씀처럼 대롱을 버리고 하늘을 봐야 그 하늘을 온전히 하늘 그 자체로서 볼 수 있게 된다. 지금이라도 대롱을 버리고 세계를 보라. 나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다. 한 여자와 연관을 맺음으로 해서 남편의 존재가 되고 한 아이와 연관 맺으면서 아버지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연관 속에서 생겨나며 그 연관이 흩어지면 존재도 사라지게 된다. 아내가 죽으면 나는 더 이상 남편이 될 수 없고 아이가 없다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새로운 연관을 맺으면 결혼 전의 존재 방식과 후의 존재 방식은 달라지게 된다. 새로운 연관 속에서 자신의 존재는 이미 달라졌는데 이를 부정하거나 그 전의 상태를 고집하게 될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이 바로 그 태극권에서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변화를,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수용하면서 환골탈태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읽혀지네요. 이에 따라 부부간, 부모 자식 간의 연관에 따른 올바른 가치 규범을 정해놓은 것이 가정의 윤리 도덕이다.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각자의 위치와 역할의 기본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의 윤리 도덕이다. 연기적 세계관에서 통일 문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전 인류는 연관되어 있고
민족은 그 중에서도 연관이 보다 집중되어 있다. 하나의 우주, 그 안을 들여다보라. 소우주간에 물질이 집중되어 있고 그 소우주 안을 들여다보면 별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 별들은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관계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물질이라 하고 관계의 집중 정도가 약한 것을 허공이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연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를 중심으로 본다면 가족이 나와 연관해서 집중도가 가장 높고 타인과는 그 연관 정도가 낮다. 사회라는 차원에서 타 민족과 우리 민족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민족의 연관, 즉 연기의 짜임새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첩첩이 관계되어 있다. 개인의 삶은 민족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륜 스님이 이 책을 쓰신 게 30년 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상에서는 우리가 특히 코로나 이후 완전 혁명이 이루어졌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제는 민족이라는 이러한 개념과 민족이라는 하나의 단위로서만 또한 관계를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온라인 안에서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지죠.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아바타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내가 전갈의 아바타를 선택을 한다면 나는 분명히 한국의 한민족이지만 사실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메타버스 내에서 정갈이라는 아바타는 어떤 민족에도 속하지 않고 다만 생물일 뿐이죠. 곤충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편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러한 그 경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텍스트들, 특히 교과서와 같은 텍스트들의 개념 규정의 변화가 너무나 시급합니다.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내용의 문제인 거죠. 뭐 하브루타 방법으로 해야 돼, 프로젝트 교육을 해야 돼. 방법들은 무성하죠. 하지만 그 내용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정답을 끊임없이 오답으로 그 생산해내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건 아이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교육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온라인 사회로 변혁이 되었다면 이 사회적 상식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우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알을 나눌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메타버스 스쿨 혁명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 철학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상상력, 디지털 메타버스를 능가하는 상상력 증진, 그리고 또 하나가 지혜의 증득, 이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을 교육하는 방법으로서 스스로 수행적으로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공부. 사실 그 공부 안에는 스스로가 지식을 만들어내고 발견하고 생산해내는 생산자로서의 각성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종교와 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종교도 사실은 이 교가 교육하다라는 것이고 종교의 핵심도 각이고 교육의 핵심도 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마라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알아서 꾸준히 해나가는 수행자와 같은 그러한 패턴의 학습 방법이 아이들 스스로 익혀질 수 있도록 집에서부터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교육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일상에서 꾸준히 우리가 밥 먹고 자고 그리고 숨 쉬잖아요. 교육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굳이 교육을 교육이란 말하지 않아도 일상의 모든 삶이 아이들의 삶의 기술과 삶의 지혜 그리고 행복으로 정진해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상황에 적절한 존재 그리고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네요. 새로운 연관 속에서 자신의 존재는 이미 달라졌는데 이를 부정하거나 그 전의 상태를 고집하게 될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적절한 존재로서 변화되어지는 지혜를 증득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어제 예천소풍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반야심경 이야기는 딱 한 장 읽었네요. 오늘 저도 오늘 저의 작은 삶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들어주시는 몇 분이 계세요. 댓글을 보면 제가 좀 힘이 납니다.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